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북외도서관을 많이 그리워하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도서관이 닫혀있는 이 기묘한 상황을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인데요.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9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책 읽는 부평의 대표 도서로 페인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희영 작가 창비출판사의 페인트는 2019년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으로 국가에서 센터를 설립해 아이 양육을 바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육하는 가상의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녀 양육기관 NC를 설립하여 아동을 보육하고 13세부터 19세까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 면접, 페어런츠 인터뷰, 줄여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페인트를 진행합니다. 극중 주인공은 이 페인트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17살 제노 301이라는 이름의 소년입니다. 제노 301입니다. 두 사람은 홀로그램 속 모습과 약간 달라 보였다. 여자는 피부가 어두웠고 남자는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다. 여자는 활짝 웃었고 남자는 인자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토닥토닥 어깨를 다독이는 가디의 신호에 나는 두 사람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 홀로그램과 똑같네. 아니, 훨씬 잘생겼다. 그런데 성큼 가까이 다가오는 여자에게서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디가 괜찮다는 듯 살며시 내 어깨를 잡았다. 여자는 무언가 기억해내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내 이름을 말하려는 것이겠지? 제노 301입니다. 301은 뺄 걸 그랬나? 하지만 제노보다 제노 301이 더 정확했다. 전국에 수많은 제노들이 있지만 301은 나만의 고유번호니까. 그럼 너는 1월에 들어... 남자가 쿡 옆구리를 찌르자 여자가 황급히 입을 막았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다. 가디가 큼큼 목청을 가다듬었다. 예의를 지키라는 신호였다. 실수를 한 건 저들인데 예의는 왜 매번 나만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입을 비죽이며 가디를 힐끗 보았다.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가디가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로 정중하게 안내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은 뒤에 나와 가디도 맞은편에 앉았다. 차는 어떤 것으로? 가디의 물음에 여자의 시선이 내 얼굴에 닿았다. 뭐 마실래? 마실 것은 뭘 좋아하니? 나는 여자에게서 고개를 돌려 가디에게 말했다. 커피요.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는지 여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남자는 과장되게 웃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꽤 노력파 같았다. 그럼 우리도 같은 것으로 하죠. 가디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테이블 위 벨을 눌렀다. 커피.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인터뷰룸을 울렸고 곧이어 헬퍼가 커피 4잔을 트레이에 담아왔다. 어머, 저렇게 큰 헬퍼는 처음 봐요. 여긴 아이들이 많아서 일반 가정에서 이용한 헬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 NC센터를 위해 정부에서 특별 제작한 헬퍼입니다. 가디의 설명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언젠가 스크린 광고에서 보았던 가정용 헬퍼를 떠올렸다. 미니 로봇이었는데 아담한 크기의 색상과 디자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 기능까지 있어서 하나같이 개성이 넘쳤다. 한때는 헬퍼를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든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과 너무 닮은 헬퍼에게 사용자들은 예상치 못하게 거부감을 일으켰다. 인간과 너무 닮은 인간 아닌 존재에게 갖게 되는 혐오감이라고나 할까? 그 후로 로봇 회사들은 조금씩 디자인을 단순화해 왔다. 요즘 헬퍼들은 인간의 모습과 60% 정도 닮은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누가 봐도 로봇 그 이상은 아니었다. 여자가 마시던 커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탁 소리가 좁은 인터뷰룸을 울렸다. 여자가 마주 앉은 가디를 바라보았다. 오랜 희망이었어요. 이곳의 문을 두드릴까 몇 번이나 망설였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가디님도 아시겠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내가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몇 번을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열심히 노력해보자. 가여운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그 일념 하나로 왔습니다. 내가 커피잔 너머를 힐끗거리지 않았다면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남자가 허허 소리내어 웃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두 사람만 사는 집이 적막하더라고요. 나도 남들처럼 아들과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치 상품을 꼼꼼하게 살피듯 남자가 내 얼굴을 뜯어보았다. 나는 네 홀로그램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단다. 아, 이 아이구나 싶었지. 세상에, 이렇게 훤칠하고 잘생긴 아이가 여태껏 가족을 찾지 못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파서. 여자는 손끝으로 눈물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당장이라도 하품이 나올 것만 같았으니까. 흘낏 내 눈치를 살피는 가디의 얼굴이 한겨울 새벽 풍경처럼 싸늘했다. 그가 내 마음을 읽은 듯해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 날씨도 좋은데 그래야 서로. 안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소개 인사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디가 차가운 목소리로 여자의 말을 날렵하게 베어냈다. 이럴 때는 가디의 고리타분한 원칙주의가 고맙게 느껴졌다. 애써 웃고 있지만 여자의 두 눈에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디가 일어서자 두 사람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춘 태도로 NC센터를 찾아온 이 프리포스터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가세요.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아직 신체 접촉은 불가합니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가디의 성격이 한 번 더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여기 나가자마자 또 보고 싶을 것 같아. 우리 꼭 다시. 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 번 다시 이들을 볼 일은 없을 것이었다. 두 사람이 방을 나서기가 무섭게 헬퍼가 들어와 커피잔을 치웠다. 가능하다면 나도 당장 이 빌어먹을 인터뷰룸에서 치워줬으면 싶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 쪽에서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가디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제누 301 올해 몇 살이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겠지. 그래, 순순히 보내주면 박. 아니, 가디가 아니지. 아이들을 통솔하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디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줄여서 가디라고 불렀다. 또한 가디들이 숫자를 붙여 우리를 부르듯 우리는 가디를 성으로 불렀다.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잘나빠진 성 말이다. 하지만 부모 면접을 진행할 때 나는 가디들에게서 이상한 거리감을 느끼곤 했고 물론 공적인 자리이기도 했기에 가디를 성이 아니라 딱딱하게 가디라고 불렀다. 특히 박에게는 더욱 그렇게 되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세웠다. 17살요. 대답은 해야 했다. 이게 그곳의 규칙이니까. 이제 센터에서 남은 시간은 고작해야. 3년, 정확히는 2년하고 4개월인가요? 가디가 피곤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제 아이디 카드에 평생 NC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뜻이죠. 상관없다는 투로 들리는데.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평생 NC의 낙인 아래 살아간다는 건 분명 힘든 일일 테니까. 성인이 된 후 이곳을 벗어난 사람들이 어떤 차별 속에 사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NC의 아이들은 부모 면접을 통해 서둘러 센터를 떠나려고 한다. 물론 마음씨 좋은 새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며 가족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간다. 나는 가디의 창백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저분들 빚이 많나요? 물끄러미 나를 보던 가디가 나직이 한숨을 토해냈다. 제가 얘기했나?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였다. 이제 사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이 일을 안 하는지, 불어난 빚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날 문득 준비 안 된 노후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말이다. 아니요, 전혀. 가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굳이 최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저 두 사람을 본 순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정부 지원금이 간절하단다.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노골적인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성큼 가까이 다가온 가디가 한 손으로 내 어깨를 움켜잡았다. 제누 301.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NC 출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말도 안 되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게 더 어렵죠. 가디의 길고 풍성한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너도 수고했다. 등 뒤에서 가디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인터뷰룸을 빠져나왔다. 센터에서 나오자 눈앞으로 넓은 운동장이 펼쳐졌다. 운동장 너머로 학교와 숙소 건물이, 그리고 돔 모양의 지붕을 얹은 강당이 보였다. 사방 어디든 초록의 숲이 빽빽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누구도 저 숲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홀로그램일 뿐이니까. 저 푸른 숲은 높다란 담장에 불과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하늘은 진짜일까? 싱거운 생각이 들었다. NC센터는 한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 NC센터는 크게 세 곳으로 분류되었다. 갓 태어난 아기들과 미취학 아동을 관리하는 퍼스트 센터, 초등학교 입학 후 12살까지 교육하는 세컨드 센터, 그리고 13살부터 19살까지 부모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라스트 센터. 나 역시 퍼스트, 세컨드 센터를 거쳐 이곳으로 보내졌다. 이곳은 라스트라는 말 뜻 그대로 NC센터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집이라 할 수 있었다. 나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터벅터벅 숙소로 걸어갔다. 몇 걸음 옮기는데 손목에 찬 멀티워치에 불이 들어왔다. 화면을 터치하기 무섭게 눈앞에 홀로그램이 떠올랐다. 가디에게서 온 통신이었다. 손가락으로 영상 차단을 터치하자 홀로그램이 꺼지는 대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무빙워크로 이동 안 하지? 버그드론이라도 떴을까 봐요. 나비와 무당벌레, 벌과 잠자리 같은 곤충 모양의 드론이 가끔 NC센터에 날아들었다. NC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궁금해했으니까. 개중에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신분 세탁을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지한 이들은 NC센터가 무슨 범죄자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물론 우리는 어른이 되기 전에 이곳을 벗어날 수 없으니 감옥이라면 감옥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NC의 아이들 대부분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무빙워크로 이동했다. 몸소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것보다 편리하고 빨랐지만 때로는 이유 없이 걷고 싶을 때가 있었다. 바로 지금이 그랬다. 부모 면접이 끝나면 나는 늘 혼자서 멍하니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제노 301, 네, 몇 점이었나? 15점. 눈물 연기는 제법 리얼했지만. 생각보다 후한 점수군. 귓가에 가디, 아니 박의 나직한 웃음이 들려왔다. 나는 차단했던 영상을 다시 허공에 띄웠다.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박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는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그의 짙은 암갈색 눈동자를 노려보았다.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싫다는데 왜 억지로 페인트를 진행시켜요? 박이 다소 미안한 표정으로 가볍게 어깨를 들썩였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손가락으로 콕콕 하늘을 가리키는 박을 보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아무리 이곳의 센터장이라지만 그 역시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공무원이었다. 영상을 지워버리자 팟 소리와 함께 통신이 끊겼다. 물론 박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센터장인 그는 누구보다 이곳의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다. 무뚝뚝하고 까칠하긴 해도 그만큼 아이들을 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곳의 다른 가디들 또한 모두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했고 NC의 꼬리표를 지워주려고 노력했다.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편견에 찬 시선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다. 고마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생활관 앞에 도착하자 도어록 센서가 얼굴과 홍채를 스캔했다. 뒤이어 음성인식 버튼에 불이 들어왔다. 제노 301,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보안.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보안 기능을 작동시켰다. 문이 닫히고 특수압금으로 된 철문 가운데가 스르르 유리처럼 투명하게 변했다.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지만 안에서는 보안 기능을 작동시켰을 때에 한해 짧은 시간 밖을 볼 수 있었다. 시스템 도어 기능으로 신소재를 이용해 개발한 기술이라고 했다. NC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시스템 도어는 널리 사용되었다. 나는 힐끗 문 너머를 보았다. 역시나 늘 똑같은 풍경이었다. 투명한 문이 다시 스르르 원래대로 돌아왔다. 긴 복도를 지나 나는 방으로 걸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키가 번쩍 고개를 들고는 한달음에 달려왔다. 형, 페인트 했어? 잔뜩 흥분한 아키를 피해 나는 풀썩 침대에 누웠다. 블라인드 내리고 취침등. 내 말에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취침등이 켜졌다. 아키가 잔뜩 못마땅한 얼굴로 흥 콧방귀를 뀌었다. 불공평해. 왜 형 목소리만 등록되어 있지? 나는 일일이 리모컨을 눌러야 한다고. 그리고 나 아직 안 잘 거야. 각 방마다 연장자 순으로 등록 몰라? 안 잘 거면 나가서 놀아.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줘. 어떤 사람들이었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반쯤 멍한 시선으로 아키를 보았다. 아키는 10월에 센터에 왔다. 그래서 아키가 되었다. 우리의 이름은 모두 영어의 12달에서 따왔다. 1월에 센터에 들어온 아이는 남자는 제누, 여자는 제니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6월은 준과 준이, 7월은 준호와 줄리, 10월은 아키와 알리,
11월은 노아와 리사. 중요한 것은 이름 뒤에 붙는 숫자였다. 전국에는 나와 같은 제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301은 오직 나 하나였다. 아키는 505번째였다. 아키 505. 아키는 이곳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형, 응? 어땠어? 나도 곧 할 수 있을까, 페인트? 나는 멍하니 아키를 쳐다보았다. 너는 부모를 만들고 싶어? 아키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않을까? 사회에 나가기도 수월하고. 아키의 말은 사실이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 가족을 이루어야만 혜택들이 주어졌다. 물론 우리를 키우려는 사람에게도 그에 따른 여러 혜택이 생겼다. 나 준이랑 놀다 올게. 체육관에서 윈드보드 타기로 했어. 준 406? 아니, 준 203. 왜 준이 유독 많은 걸까? 여자애들이 생활하는 센터 지에도 준이가 많다던데. 왜일 것 같냐? 되물으려다 그만두기로 했다. 조심해서 타. 또 균형 잃어서 떨어지지 말고 보호장비 잘 착용하고. 애들이 형 보고 뭐라는 줄 알아? 나는 힐끗 아키를 보았다. 뭐라고? 나의 말에 녀석이 눈썹을 실룩거렸다. 반가디. 형은 점점 가디처럼 말하잖아. 아키가 쪼르르 방을 나갔다. 반가디라. 나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자 부담스럽게 웃음을 터뜨리던 남자가 떠올랐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하긴 정답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싶었다.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갔다. 정부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펼쳐보아도 소용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복잡해졌다. 정부는 계속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제 아이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웁니다. 단순히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직접 아이를 맡아 키우겠다는 의미였다. 부모가 낳은 아이를 키우기 원치 않을 때 정부에서 그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NC센터가 세워졌고 우리는 국가의 아이들이라고 불렸다. 손목에 찬 멀티워치가 울렸다. 제노 301 상담실로. 나는 상체를 일으켰다. 노을이 지는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헬퍼가 바닥을 청소하며 지나갔다. 나는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끼며 복도를 걸었다. 상담실 문을 열자 테이블 너머에 최가 앉아 있었다. 최는 남자아이들이 생활하는 센터 B의 유일한 여성 가디였다. 이번 면접 때 커피 마셨지? 그래서 코코아로 준비했어. 내가 인터뷰룸에서 뭘 마셨는지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헬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어땠어? 박이 얘기 안 했어요? 최가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너에게 직접 물어보라던데 알잖아 얼마나 입이 무거운 사람인지. 반드시 입이 무거울 것. NC의 가디들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다. 어떤 아이도 외부에 함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었다. NC센터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철칙이었다. 15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피식 웃는 것을 보니 최 역시 두 사람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네가 준 점수치고는 후한걸?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이곳에 오래 있기는 한 것 같았다. 그 사람들 속셈이야 뻔하죠. 갑자기 빚이라도 졌나? 심드렁한 나의 말에 채가 얼굴에서 웃음기를 거두었다. 나는 말을 멈추고 따뜻한 코코아 한 모금을 마셨다. 코코아는 이곳을 찾는 프리포스터들의 미소와 닮았다. 적당히 따뜻하고 지나치게 달았다. 제누, 꼭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NC를 방문하는 건 아니야. 모든 아이들이 꼭 부모가 필요한 건 아니듯이요? 너는 멋지고 똑똑한 아이야. 공부도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 17이에요. 이 나이에 생판 모르는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함께 살라고요? 어쩌면 이곳은 아주 거대한 미래인지도 모른다. 내가 선택한 색깔로 칠하는 미래. 엄마와 아빠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곳. 설령 면접이 성사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페인트를 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미래에 갔다 오는 거니까. 새해가 머지않았다. 나는 바깥 세상으로 한 발 내디딜 준비를 할 것이다. 18. 아직 태어나지 않은 껑충한 아기가 성큼 계단 위로 올라선다.
책을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듯하지만 저자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선택,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의미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하네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미래 세대를 대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작가의 말을 소개합니다. 내가 삶에서 배운 건 길은 결코 일직선으로 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껏 거쳐온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위에 제누도 올라설 것이다. 쉽사리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 다만 어떤 길이든 스스로 원하는 길이라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전국의 수많은 제누들과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정답이라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당신들 덕분에 이 사회가 존재하는 거라고. 올해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페인트를 통해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